5살 때지만 또렷한 기억. 상추쌈을 싸 입에 넣은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먹은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끊을 무언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카에 엄마를 싣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로부터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건 수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시로 썼더니 학교 선생님은 이런 글은 쓰지 말라면서 눈앞에서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선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슬픔과 원망, 그리움 같은 감정을 풀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경임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쓴 이유입니다. 엄마를 잃은 지 20년이 지난 뒤엔 오빠마저 하늘길을 자처했습니다. 얼마 전 오빠가 써둔 글을 본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유서였던 겁니다. 우울한 마음에 쓴 글로 여겼는데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마음에 주위에선 편견 어린 말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슬픔을 말할 용기는 저 마음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박경임 씨가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화해한 건 나는 자살 유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애도도 시작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난해 말엔 슬픔은 발효 중이란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글이자 세상에 바라는 말들을 담은 책입니다. 박경임 씨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실과 애도 상담 연구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시면서 겪은 죽음이라는 상실이 그런 인생의 행로도 좀 바꾸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는 언제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5살 때 엄마를 잃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도움받고 싶었어요. 도움받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도움받을 길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우리 사회가 자살 예방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자살 유가족 입장에서 예방보다는 자살 유가족이 애도하고 슬픔을 토로하고 위로와 돌봄받고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애도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머님이 5살 때 돌아가시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그날따라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터덜터덜 밥상에 앉았죠. 이제 그러고 어머니가 쓰러져서 저는 그게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리어커에 실려가서 병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제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엄마를 바닷속에 빠뜨렸다고. 저는 왜 이해가 안 가서 왜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렸을까? 얼마나 엄마가 추울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는 물어보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 물어봐라. 엄마에게 그런 그만해라. 거죠. 그 뒤로 말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당시에 이제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를 아마 굉장히 그 답을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답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공부하면서
엄마가 우울증이 정말 심한 상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처한 상황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다른 나라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살아보니까 적응이 정말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가족적인 배경이 또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어요. 일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자살이 선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걸 너무 제가 이해를 했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밥을 먹는 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슬픔은 발효 중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신 뒤에 이제 시가 어른들한테 겪은 좀 고초, 어려움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듣고 아셨나요? 제가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저는 막내딸인데 할아버지랑 생일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인데 할아버지 생신이 엄청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생일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가 만삭의 몸으로 그 생일상을 차리는 중간에 아이를 낳으셨구나. 배가 불러서 허리를 숙이기도 어려운 그 몸으로 할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렸구나. 어머니는 한 여인으로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시다가 생일날, 할아버지 생신날 제가 태어난 거죠.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전쟁 고아라고 들었어요. 6.25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결혼했던 그 집은 며느리의 한 존재 자체의 인격이 말살된 그런 곳에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했던 건 어머니의 죽음은 사회적인 타살이구나. 그래서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그 진실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알게 됐어요. 제가 왜 바로 알게 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 그 일의 증인을 제가 해야 됐었고, 사실 제가 5살 나이였는데 소문이 난 거죠. 제가 동네만 나가면 너네 엄마가 너 버리고 죽었다며. 아이고 그 몹쓸년이 너네 엄마가 너 버리고 죽은 거야. 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너네 엄마가 자살하셨다는 이야기를 바로 알게 됐죠. 저는 사실은 실현당한 기분이었어요. 너네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는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근데 너무 그립고 그래서 양가 감정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슬픔은 발효증을 읽으면서 또 깜짝 놀란 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지 20년 뒤에는 또 위에 오빠가 자살을 하셨다고.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오빠도 어머니가 떠난 것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겠죠. 여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제가 막내여서 가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빠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와의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지켜봐 왔겠죠.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가 오고 나서는 달리기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오빠였지만 정서적인 지원을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소식을 끊고 사라졌을 때 오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구나.
헤어진 이후에 1년을 칩거하면서 살았어요. 외출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래서 오빠가 떠나기 전에 몸이 정말 뼈만 남은 상태였었어요. 오빠가 정말 우울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빠가 떠나는 그 현장에 옆에 있었는데 오빠가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서 몸이 비틀어져 갈 때 오빠가 외친 말은 이거였어요. 저 너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 숨이 멎었어요. 오빠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거죠. 죽음을 선택했다. 이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은 끝까지 살고 싶어 해요. 정말 사람 고기를 먹어서라도 재난 상황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의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를 했을 때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린, 그래서 저는 자살은 선택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일기가 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고 일기를 왜 쓰기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동시대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야심차게 동시를 써보려고 했는데 주제가 자유동시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에 대해서 썼죠. 엄마가 왜 바닷속에 빠졌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제가 썼는데 그 시를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쓰지 말아라. 아,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수도 쓸 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밀 일기장은 저에게 유일한 친구였어요. 뭐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돈보다 더 가장 먼저 가지고 나고 싶었던 1순위 재산 목록이었어요. 국민학교 입학해서 일기를 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일기장을.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냐.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연구 대상처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기를 쓰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하는 그 두 가지 일이 그렇게 자가치유의 역할을 정말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치유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가 글쓰기와 이제 종교였네요. 어머니와 오빠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이 애도의 여정,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걸어오신 그 시간을 슬픔은 발효 중이란 에세이집으로 글로 내셨잖아요. 이 책을 내야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심리상담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상실 경험을 나누라고 했었는데 당신의 첫 죽음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옆에 누가 있었나요? 그때 감정은 어땠나요? 제 짝꿍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삶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감정은 그대로 억눌려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애도를 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살 유가족자들에게 애도를 어떻게 하는지, 애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애도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이 슬픔은 발효중을 옛날 일기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썼거든요. 제가 5살부터 현재까지를 통과하는 이 글을 쓰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애도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슬픔은 발효중을 쓰는 내내 끊임없이 말했어요. 경임아, 너 지금 너무 애썼다. 너무 애썼다. 그 응원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주면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애도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묻어두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응시했을 때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로, 연약한 자로, 흔들리는 자로, 보잘것없어도 되는 자로, 하찮은 존재로 그냥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임했죠. 아직도 이제 자살을 누군가 이제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어도 쉬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살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동네 사람들 시선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자식 버리고 죽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머니의 삶을 폄하했지만, 저는 그 죽음이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노예, 돼지나 짐승처럼 대하는, 며느리를 대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죽음은 한 개인과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을 우리가 숨겨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죄인이어야 하는 거죠? 남겨진 것이 죄인가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건가요? 저한테도 그래요. 부끄러워서 숨겨야 하는 일을 그게 책을 쓸 일이냐. 조용히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사회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이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 그래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가족이 그 수치와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죽음을 택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떠난 고인은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떠난 고인은 정말 살고 싶었고, 그리고 한 고인이 떠나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죄책감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은 삶을 지속하면서 그 상실 이후의 삶에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왜 이 인터뷰에 응하셨나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살 유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그래서 위로받고 돌봄받고 지지, 연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사회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슬픔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족자들은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흘러갈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또 저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어서 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불러주셔갖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은 흘러가야 한다는 박경임 씨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살 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 사회를 맞았는데요. 애도가 자살 사별이라는 깊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슬픔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길 감히 바라봅니다. 애도는 오디오와 영상 편집의 박고은, 박채연 PD, 사진의 정다빈 기자, 인터뷰의 저 김지은이 함께 만듭니다. 애도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